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무직, 청원경찰, 공무원, 공사 등 일반상식 시험, 국사 포함 일반상식 기출보건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미리 법률로 정해 놓아야 한다는 그런 원칙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죄, 형, 법정주의입니다. 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로 정해야 된다. 죄형 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미리 법률로 정해놓아야 한다.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경기가 불황일 때 소비자 만족도가 높고 가격이 저렴한 상품이 잘 팔리는 현상. 가격이 싼 것이 잘 팔린다. 경기가 불황일 때. 무슨 효과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립스틱 효과라고 그러죠. 화장품 중에서 가장 싼 것이 립스틱이죠. 예, 싼 것이 잘 팔린다. 립스틱 효과입니다. 경기가 불황일 때 소비자 만족도가 높고 가격이 저렴한 상품이 잘 팔리는 현상, 립스틱 효과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거기서 파생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알고 계신가요? 네. 풍선 효과라고 그러죠. 풍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을 누르면 이쪽으로 튀어나오죠. 여기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것을 풍선 효과라고 합니다. 풍선 효과. 풍선 효과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실시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른 곳에서 그로 말미암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 마치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이것을 풍선 효과라고 한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로 인해 파생되는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풍선 효과입니다. 4번입니다. 길고양이들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중성화 수술이 뭐냐는 거죠. 알고 계신가요? 네. TNR이라고 그러죠. 트랩을 놔가지고, 뉴트럴, 예. 트랩을 잡아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해가지고 리턴,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낸다. 그래서 TNR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고양이들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중성화 수술을 시켜버리는 것, 이걸 TNR이라고 한다. 트랩, 포획해가지고 뉴트럴, 중성화 수술을 한 다음에 다시 방사, 리턴. 그래서 TNR, 두음을 따가지고요. TNR 사업이라고 한다. 다음 중 경제적 자립을 통해 빠른 시기에 은퇴하려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예, 뭐 능력이 좀 돼야겠죠. 빠른 시기에 돈을 벌어가지고 은퇴를 좀 일찍 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파이어족이라고 그러죠. 파이어족.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일찍 좀 돈을 벌어가지고요. 일찍이 은퇴하려고 은퇴하고서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파이어족이라고 한다. 기자가 선입견을 가지고 기사를 제공하는 저널리즘. 예, 현지에 살지 않으면서 급파돼 가지고 낙하산 이제 그 뭡니까 인사를 받아서 현지에 급파돼 가지고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거죠. 선입견을 가지고서 어떤 기사를 제공하는 것, 정확한 기사가 아니겠죠. 파라슈트 저널리즘이라고 합니다. 파라슈트 저널리즘. 선입견을 가지고 기사를 제공하는 것, 파라슈트 저널리즘이라고 합니다. 현지에 상주하는 것이 아닌 기자를 취재 지역에 급파해 가지고 소식을 전하는 그런 형태의 저널리즘, 그걸 낙하산 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기자가 선입견을 가지고 기사를 제공하는 것을 일컬는 말, 파라슈트 저널리즘이라고 한다.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자치규약인 향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향약은 마을을 다스리는 규칙, 이런 말이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상부상조가 아니라 비슷한 말이지만 환란상률이죠. 서로 돕는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 환란상률이라는 말을 쓰죠. 상부상조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그래서
과실상규, 예속상교, 덕업상권, 환란상유 이 네 가지가 4대 향약에 속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향약은 향촌 귀약으로 16세기부터 향촌 사이의 향인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자치귀약. 향약의 네 가지 덕목은 덕업상권, 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 과실상규, 잘못된 일은 서로 규제한다. 예속상교, A로 서로 사귄다. 환란상율,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돕는다. 그래서 과실상규, 예속상교, 덕업상권, 환란상율 이것이 4대 덕목입니다. 정답은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신간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신간회, 우리나라 최대의 독립활동 단체였었죠. 1927년 2월에 창립하였고 전국의 조직을 확산시켜 나갔다. 맞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반일운동 조직이다. 맞습니다. 김원봉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다. 틀렸죠. 김원봉이 중심이 돼서 결성한 건 뭡니까? 의열단이죠. 그래서 김원봉이 아니라 신간에는 주로 누구를 중심으로 했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떻든요? 자,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했습니다.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그 당시에 팽팽하게 서로 만나지도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때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결성한 것. 그래서 최대 규모의 반일운동 조직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죠. 월남 이상제 선생이 그 중심이 된 인물이죠. 자, 이상제, 권동진, 홍명희 등이 주축이 되어 결성했던 것. 김원봉은 의열단을 이끌며 항일운동을 했던 분이다. 그래서 김원봉이 중심이 되었다 그러면 틀린 것이고요.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됐던 거 1927년 2월에 창립했고 전국의 조직을 확산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반일운동 조직이다. 맞고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항일 무장운동 단체가 아닌 것. 자, 항일 무장운동. 그러면 비무장운동. 무장이 아니면 비무장운동도 해당되겠죠? 의열단 무장운동입니다. 한일 애국단도 무장입니다. 북로군 정서 김대중 장군이 이끌던 그 군인들이었죠. 신한청년단 이게 비무장이죠. 신한청년단은 뭐였습니까? 외교로 반일 활동을 했던 그러한 청년단입니다. 신한청년단은 그래서 무장운동이 아니죠. 비무장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의열단은 김원봉 중심, 한인애국단은 김구가 조직해서 이봉찬, 윤봉길 의거 주도를 했고 북로군 정서는 김자진 장군이 주도를 해서 청산리 전투를 치렀고 신한청년단은 파리 강화회의와 대미외교를 통해서 비무장 외교 활동을 했던 독립운동. 그래서 신한청년단은 무장운동단체는 아닙니다. 비무장운동단체입니다. 10번입니다. 다음 글이 나오는 책, 이 책이 무슨 책이냐?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거. 자, 대저 성인들은 애악으로 나라를 융성케 하고 인으로 가르쳤고 괴상한 힘이나 난잡한 귀신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삼국의 시조들이 모두 신이한 데서 나왔다고 해서 어찌 괴이하겠는가? 신이 그러면 신이사관 이 말이 처음 나온 곳 이것이 무엇입니까? 삼국유사입니다. 이련이 잊었다는 삼국유사이죠. 이 삼국유사에는 신라향가 14수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전하는 신라향가를 가장 많이 수록하고 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내용은 삼국유사의 내용 중 일부이다. 뭐 다른 건 모를지라도 신이가 나왔다. 이게 신이가 좀 괴이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신이와 사관은 둘이 화합하기 어려운 말이죠. 사관이라는 건 상당히 어떤 그 객관적 가치성을 가지고 역사관을 세우는 건데 신이는 어떤 그렇죠. 특별하고도 괴이한 이런 그 신적인 요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둘이 합하는 것이 신이사관이죠. 이것이 바로 나온 것이 삼국유사라는 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련이 지은. 그리고 삼국유사는 신라향가 14수를 기록해서 가장 많이 수록하고 있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10명 이하의 적은 인원이 작은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 작은 사무실 소규모 사업장, 그걸 뭐라고 그러죠? 소호라고 그러죠? 소호.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약자죠. 소호 사무실. 10명 이하의 적은 인원, 소규모 사업장, 소호,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해서 SOHO를 따라서 소호 사무실이라고 한다. 작은 사무실이나 자택 등에서 적은 인원이 일하는 사업장, 이것을 소호 사무실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 30세를 한자로 이루는 말, 30세, 이립이죠. 종심은 마음을 따른다. 이건 70세죠. 약관은 이 갓을 쓰는 나이입니다. 20세죠. 지학은 배우는 나이예요. 15세입니다. 그래서 30세를 뜻하는 말, 이립. 이게 자신을 이제 기초를 놓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립이라는 게 세운다. 그래서 모든 기초를 세우는 나이, 이립. 이게 30세고 종심, 마음을 따를 줄 알게 된다. 70. 갓을 쓰는 나이, 약관 20세, 지학 15세, 40세를 불호, 유혹에 끌리지 않는다. 불호. 50세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 60세 이순, 귀가 순해서 남의 말을 이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60세는 이순, 50세는 지천명, 40세는 불호. 이립은 30세입니다. 발들여 놓을 데가 없다. 입추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죠. 입추는 이 추자가 송곳 추자예요. 송곳 하나 세울 곳도 없다. 송곳 세울 수 없다. 꽉 들이찼다. 입추의 여지가 없다. 발들여 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꽉 들어찼다는 걸 비유적으로 이루는 속담은 입추의 여지가 없다. 송곳 하나 꽂을 자리가 없다. 이런 말이죠. 조선시대에 당대 시정을 기록하는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은 어디냐 그랬습니다. 정답은요. 그렇죠. 춘추관이죠. 역사를 기록하던 곳 춘추관입니다. 당대 역사 기록 춘추관. 애문관은 왕의 말이나 명령을 담은 문서를 작성했고요. 홍문관은 궁중의 경서, 사적 문서관리, 그리고 자문. 승정원은 왕명출납. 그래서 당대 시정기록, 그러면 춘추관입니다. 다음 중 세종대왕이 제위하던 시기 업적이 아닌 것. 칠정상간에 이게 최초의 양력 달력이죠. 그 당시엔 다 음력을 썼는데 양력 달력을 만들었어요. 세종대왕 때. 이게 칠정상간 세종대왕 지적이죠. 훈민정음 장제 세종대왕 지적이고요. 추국이 발명 장영실 통해서 세종대왕 지적이죠. 울릉도 정벌은 이건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정별했죠. 그래서 울릉도 정벌은 아니죠. 세종대왕의 제위하던 시기 업적이 아닌 것 울릉도 정벌이 되겠습니다. 자, 울릉도 정벌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정벌했습니다. 대마도 정벌은요. 대마도 정벌은 세종 1년 이종무가 정벌했어요. 이렇게 대마도 정벌은 세종의 지적이 되겠습니다. 칠정사는 한국사에서 태양력을 사용한 최초의 태양력 달력이 칠정사관행입니다. 이거 세종대왕 때, 추국이 발령 세종대왕 때, 훈민정음 세종대왕 때, 그리고 대마도 정벌, 대마도 정벌이 세종대왕 때입니다. 누구를 시켜서? 이종무를 시켰어. 근데 울릉도 정벌은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한 거예요. 4번이 틀린 겁니다. 다음 중 직위제 임기가 아닌 것. 감사원장 4년이죠. 검찰총장 2년이고 한국은행 총재 4년이요. 국무총리 임기 없어요. 국회가 해임 건의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내키면 해임하면 그만둬야 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는 임기제가 아닙니다. 국무총리 임기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언제든지 국무총리를 해에 임할 수 있습니다. 또 국회도 동의를 국회 역시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도 있어요. 감사원장은 4년, 검찰총장은 2년, 한국은행 총재 4년, 국무총리는 임기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죄를 뭐라고 그러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고죄라고 그러죠. 친고죄. 명예훼손죄 같은 것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고소가 없으면 공소 제기할 수 없는 거 친고죄입니다. 형법상 친고죄는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 신족한 권리행사방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이런 것들이 친고죄에 해당됩니다. 정부의 부당한 행정조치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일종의
행정통제제도, 부당한 행정지 감시, 옴부즈맨 제도죠. 옴부즈맨 제도. 정부의 부당한 행정조치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일종의 행정통제제도는 옴부즈맨 제도다.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국민이 억울하게 당할 수 있는 사안을 복잡한 절차나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여 줌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민의제도. 그래서 민원 조정관이 하는 것이죠. 주로 옴부즈맨 제도다. 납세자들이 세금을 낸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도 못하고 세금을 낸지도 모르고 내는 그런 세금을 무엇이라 하느냐는 거죠. 그렇죠. 스텔스 세금이라고 그러죠. 스텔스 전투기가 어떻습니까? 예, 전혀 레이더망이 잡히지도 않고 적진에 가서 포탄을 투하하죠. 그래서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침략한다 하는 것이 스텔스인데, 이 스텔스 세금이란 게 이제 그렇죠. 세금을 낸지도 모르게 내고 있는 거, 이걸 가리켜서 스텔스 세금이라고 한다.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는지도 모르고 내는다는 걸 인식하지도 못하고 내는 세금, 스텔스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나 판매세 등과 같이 납세자들이 인식도 하지 않고 내는 세금을 레이더에 부탁되지 않고 적진에 침투하는 스텔스 전투기에 비유해서 표현한 것, 그래서 스텔스 세금이 되겠습니다.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면 수요가 줄어들고 오히려 가격이 비싼 제품의 수요가 늘어난다. 일반적인 건 어떻습니까?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되면 가격, 수요,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늘어나는 것인데 가격이 인하되는데도 수요도 줄어들어요. 이런 것을 어떤 것이라고 하느냐?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 기펜제죠. 그래서 기펜의 역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가격도 내리는데 수요도 줄어들어요. 예를 들면 소득이 못 따라갈 때 어려울 때는 보리를 먹었죠. 보리를 많이. 근데 소득이 늘어나니까 보리가 싸져도 안 먹고 오히려 이제 쌀이 비싸도 쌀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리값이 내려도 보리가 수요가 더 줄어든다. 국민 소득이 향상되면서 이런 것을 기펜의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펜의 역설은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이 도리어 그 재화의 수요를 감퇴시킨다. 쌀과 보리는 대체제이고 국민 생활이 부유해지면서 보리 가격이 내려도 보리 수요는 오히려 줄어들고 쌀값은 올라도 쌀 소비는 많아진다. 이런 것을 기펜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